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중동 전쟁, 이제 끝이 보이는 걸까요? 미국과 이란 양쪽에서 종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내버려둘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남은 건 이란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2, 3주라는 종전 시한도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란 정권을 교체했고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당초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는 주장입니다. I think within maybe 2 weeks, maybe a couple of days longer to do the job, but we want to knock out every single thing there. 루비오 국무장관도 오늘이나 내일은 아니지만 결승선이 보인다며 종전 임박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더해 폐쇄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은 침략이 재발하지 않는 필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쟁을 끝낼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양측 합의 없는 한쪽의 일방적 선언이 될 경우 불안한 종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미국이 전쟁에서 손을 뗀다면 유가가 폭락할 것이란 트럼프의 말도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What happens to the strait, we're not going to have anything to do with. 트럼프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대국민 연설에선 이른바 셀프 종전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하지만 종전이 가까워진다고 무력 행사를 멈추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거점의 탄약고를 벙커버스터로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방장관도 폭탄으로 협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폭격의 폭격,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면서 불기둥과 함께 연기가 솟구칩니다. 미군이 B-52 폭격기로 907kg의 벙커버스터를 대량 투하한 이란 이스파한입니다. 이란 중부에 위치한 이스파한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미 국방부도 이스파한의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Our strikes are damaging the morale of the Iranian military, leading to widespread desertions, key personnel shortages, and causing frustrations amongst senior leaders. 이 폭발 영상을 SNS에 올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괴멸적 파괴를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 유정, 담수화 시설 등을 초토화하겠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도 폭탄으로 협상할 거라며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don't want to have to do more militarily than we have to, but I didn't mean it flippantly when I said in the meantime we'll negotiate with bombs.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협상 시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면서 막판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이란도 세계적 테크 기업들의 시설들을 타격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돕는 기업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르그 섬에선 대규모 사열로 결상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집속탄 공격을 받은 차량들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미사일 공습을 감행한 이란이 이번엔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구글과 애플, 발란티어 등 IT와 AI 기업 18곳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테러 행위를 돕고 있다는 게 이란의 주장입니다. 이란은 한국 시간 내일 새벽 1시 반부터 해당 기업들이 이란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انقلاب اسلامی به کارکنان این مؤسسات توصیه کرد برای حفظ جان خود بلافاصله از محل کار خود دور شوند. 이스라엘 내 일부 IT 기업 시설들은 현지 시각 오늘 새벽 이미 이란의 드론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IT 기업 밀집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당수 기업이 사무실을 비우고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은 미국 지상군의 최우선 점령지로 거론되는 하르그 섬에서 약 1,000명의 군인을 집결시켜 사열을 강행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도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란의 이번 영상 공개는 미군의 초토화 위협 속에서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가 군사 개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윤섭 특파원, 이 아랍에미리트가 군사적 개입을 생각하는 이유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연합군을 구성하는 방안인데요.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 이번 전쟁으로 피해가 컸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보다 많은 2,500여 발의 드론과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대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해 세계의 경제적 갈취 행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네, 미국과의 접촉을 부인하던 이란이 결국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했군요.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티븐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제3자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데 공식적인 협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이 공식 확인된 만큼 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동에선 각국 기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 중인데요. 미국 국적 기자가 납치됐다고요. 네, 미국 국적의 프리랜서 기자인 셸리 키틀슨이 현지 시각 어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납치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납치 당시로 추정되는 영상인데 남성 4명이 키틀슨 기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인 카타이프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추정되고요. 이라크 당국은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키틀슨 기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엔 레바논에서 친이란 성향 방송의 보도 차량이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취재진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1949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2개 나라가 참여했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회원국이 32개로 늘었습니다. 나토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방위비 인상과 관세 문제로 미국과 서먹한 관계였고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나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절했고 일부 국가는 미군 항공기가 영공을 통과하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탈퇴를 강력히 검토 중이라며 유럽 동맹국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전쟁 초반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The use of British bases is limited to the agreed defensive purposes. We are not joining the US and Israeli offensive strikes. 이란 초등생 등 170여 명이 사망한 미군 오폭 논란을 비롯해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국제법 위반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Denn dieser Krieg ist nach meinem Dafürhalten völkerrechtswidrig ein politisch verhängnisvoller Fehler.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협조 요청에도 나토 회원국들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미군의 자국 내 군사기지 이용은 물론 영공 통과도 막았습니다. No vamos a autorizar, desde el principio lo hemos dicho, la utilización de las bases de Morón y Rota para ningún acto relativo a la guerra de Irán y por supuesto tampoco se autoriza la utilización del espacio aéreo español. 이탈리아도 미군 항공기의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금지시켰고 폴란드는 패트리엇 포대 차출 요청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나토 탈퇴까지 거론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re-examine the value of NATO and that alliance for our country. Ultimately, that's a decision for the president to make, and he'll have to make it.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도 거절한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라도 용기 내 호르무즈로가 직접 석유를 가져가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은 내 할 바 아니란 식으로 나오면서 우리는 애가 탑니다. 설상가상으로 친이란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도 막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전쟁이 끝나도 우리는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사용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가전이나 석유화학 제품, 배터리 등 수출품이 실린 컨테이너 2만 개를 한 번에 운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배를 유럽으로 보내는 최단 경로, 홍해로 진입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겁니다. 2023년 말부터 이 경로가 한 번 막혔죠.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우회 항로가 있긴 합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2주나 더 걸리고 비용도 20% 정도 더 듭니다. 2024년 당시 삼성전자의 물류비가 72%나 더 들었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후티 반군이 참전을 선언하면서 홍해가 또다시 봉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수출길을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원유 수급에도 문제가 커집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원유가 드물게나마 홍해 쪽으로 오갔는데 이 길마저 막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내일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백길 문제는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제품 출하 차질, 그리고 원유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전방위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바닷길 봉쇄 여부에 우리 기업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자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연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들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총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도 주위로 상향됐습니다. 정부의 위기 경보 격상은 시장에서 일부 석유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연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들의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관부처는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유통 상황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해 특히 주요 품목별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들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가짜뉴스, 헛소문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 제한 등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과 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한 걸음씩만 더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응해 1인당 구매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는 2부제로 강화되고 공영 주차장도 5부제를 적용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세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 주차장 입구. 지난 25일부터 의무 시행 중인 차량 5부제 안내판이 놓여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해갖고 동참해야겠다는 분들은 자발적으로라도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 같고. 차량 5부제는 오는 8일부터 2부제, 홀짝제로 강화됩니다. 공공기관에선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입니다. 기후부는 공공기관부터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양해를 구하며 다음 조치를 시행코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에서도 차량 5부제가 시행됩니다. 5부제 해당 요일에는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 노외 유료 주차장 약 3만 곳입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치에 장애인이나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 수소차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중동 사태로 우려되는 오일 쇼크 대응 방안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앞서 보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부재를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확대 시행되면 걸프전 이후 35년 만인데요. 시민들 의견은 어떤지 김혜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991년 1월) 걸프전 발발로 유가가 2배 넘게 치솟자 정부는 민관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차량 10부제를 운영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10부제 운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초기 혼란은 있었지만 오늘이 20일인 줄 몰랐어요? 네, 내일 20인 줄 알았어요. 날짜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으로 약 2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정부는 국제 유가가 $120를 넘어서면 차량 부재 민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제 부재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적용 예상 차량은 2,370만 대가량. 걸프전 당시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참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불편하더라도 같이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부제 하면은 사실 그 어떤 날은 못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이 불편하면은 그것도 엄청 교통수단이 일단 없으니까. 과거처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차량 부재 민간 확대는 에너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는 12년 전에 완공하고도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설 공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위성으로 포착됐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 랑터우와 신의주 남부를 잇는 다리, 3km 길이의 왕복 4차로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하루에 55톤급 대형 화물 자동차들이 3,000대 이상 통과할 수 있으며 기존의 노후한 압록강 철교를 대체할 다리로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이 개통을 미루며 10년 넘게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측 시설 공사에 다시 속도가 붙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골조 공사 중이던 북한 세간구역은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보니 건물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공터였던 자리는 터파기 작업이 진행됐고 창고로 추정되는 건물엔 지붕이 덮였습니다. 건물 골조가 올라가고 그 내부 도로와 시설 공사도 진행되는 상태에서 공정률은 대략 한 60에서 7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물류단지 추정구역도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단둥시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올해 사업 목표로 내세웠는데 현실이 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평양 베이징 간 왕복열차와 항공편이 6년 만에 재개된 데 이어 올 상반기엔 중국인 단체 관광도 예고돼 있습니다. 연내 압록강대교까지 개통되면 북중 간 인적 물적 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없는 북한 경제 미래는 없습니다. 북한의 대외교역의 98%까지 차지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올해 1, 2월 북중 교역액은 6천억 원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늘었습니다. 북중 간 교역이 더 활성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약발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도시인 중국 우한에서 자율주행 택시 100대가 한꺼번에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승객은 차 안에 고립됐고 추돌 사고까지 났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차들이 내달리는 도로 곳곳에 택시들이 멈춰 있습니다. 주변 차량들은 핸들을 꺾어가며 피해가기 바쁩니다. 又遇到一台坏的萝卜，这是第10台萝卜。一个桥上坏10台萝卜。 현지 시각 어젯밤 9시쯤 중국 우한시에서 빅테크 기업 바이두의 자율주행 택시 아폴로고 100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아폴로고 택시는 승객이 차량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고객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났는데 고객센터는 통화가 되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제때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구조할 때까지 한참을 고립돼 있었다는 게 피해 승객들 증언입니다. 我不会吧，把我的爸爸妈妈丢到高架上了啊！不打客服，他那边直接晾我爸爸妈妈晾半个小时。 이번 사고는 시스템 장애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업체 측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의 강력한 지원 속에 중국 자율주행 택시 산업은 오는 2028년까지 우리 돈 약 2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고로 중국 운전자들은 안전을 자신해온 자율주행 대표 기업의 신화가 하루아침에 깨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대구 도심하천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채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은 사위에게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은 시신을 함께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백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중앙 인도로 모자 달린 상의를 입은 남녀가 회색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갑니다. 대구 도심 하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담긴 채 발견된 가방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숨진 여성의 딸과 사위, 경찰은 어젯밤 딸과 사위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딸과 사위가 주거지에서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와 강변에 유기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방은 버려진 곳에서 100m 남짓 하류에서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이번 사건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체포된 딸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신 6이 13일 만에 범행이 드러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엄마가 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없어졌는지를 몰랐어요. 아들은 다른 지방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남편도 다른 데 직장이 있고. 딸과 사위는 범행을 모두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사위는 발과 주먹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장모가 시끄럽게 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에게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곳에 골절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숨진 여성을 비롯해 딸과 사위 중 일부는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딸의 몸에 있는 멍자국을 미뤄 사위가 부인도 폭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딸에게 시신 유기 혐의, 사위에겐 존속 살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한국에서 K-뷰티 상품을 사려던 외국인들이 사실상 사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려던 브랜드가 아니라 엉뚱한 제품을 속아서 샀습니다. 그것도 서울 명동의 유명 브랜드 매장에서 당한 일입니다. 현장 K 심세아 기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위주로 찾는 K-뷰티의 중심 서울 명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랜드를 속이는 상술에 피해를 본 외국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수법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명 뷰티 브랜드 가맹점을 찾았습니다. 진열대에 깔린 낯선 제품들. 직원은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설명합니다. Is this all active? 그러면서 하나 더 얹어주겠다며 구매를 권합니다. 하지만 모두 해당 브랜드와는 상관없는 다른 업체 제품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맹점, 역시 같은 브랜드의 계열사 제품이라며 홍보합니다. 취재 중이라고 밝힌 뒤 다시 매장을 찾아가 보니
어느새 진열돼 있던 제품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판매는 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빼는 상태예요. 두 매장 점주는 같은 인물이었는데 이 점주는 직원이 몰래 판매하던 다른 제품업체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계약상 이 매장에서 타사 제품은 판매할 수 없지만 점주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제품을 가져와 버젓이 판매했던 겁니다. エチュードの看板を見て入店し、スタッフもエチュードの名刺を渡してくれたので、エチュード製品だと信じていましたが、裏切られた気持ちになりました。 KBS 취재가 시작되자 브랜드 본사 측은 피해 사례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K 심세아입니다. 순조로운 듯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 중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금품 살포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을 받게 된 건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긴급회의를 소집해 조치를 논의 중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원희 기자, 민주당 지도부 회의 결론은 아직인가요? 네, 30분 전쯤 회의가 시작됐는데 결론은 아직입니다. 김관영 지사의 민주당 전북지사 예비후보 자격을 두고 논의가 오가는 걸로 보입니다. 김 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 문제가 된 건 지난해 11월 청년 당원들과의 저녁 자리였습니다. KBS가 확보한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김 지사는 대리기사비 하라고 준 거고 총 68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당시 21명이 돈을 받았고 액수도 100만 원 이상으로 파악 중인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의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지도부 회의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만 김관영 지사가 민주당 후보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전북지사 도전자는 총 3명이었는데 이 중 안호영 의원은 출마를 접고 오늘 김 지사 지지를 발표하려다가 이 의혹이 터지면서 출마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민주당은 4일까지 경선 후보 등록을 받고 8일부터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김 지사가 민주당 후보 자격을 잃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전북지사 선거 판세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원입니다. 공천 잡음이 계속되는 국민의힘은 충북지사 컷오프 관련 법원의 판단까지 더해지며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선 새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한 가운데 법적 대응에 나설지 법원 결정을 수용할지 고심 중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컷오프 효력정지 결정 다음 날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반색했습니다. 경선에서 이탈했던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재도전을 시사했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제 경선에 끼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 기회를 주고 그래서 마음대로 합류하는 척했다. 마찬가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다른 컷오프 후보들도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제 사례가 오히려 위법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좋은 선례가 만들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요구에 확답은 하지 않고 법원의 불만부터 드러냈습니다.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즉시 항고 등 법적 대응을 거론하면서도 일단 새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4선 중진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선임해 대응 방안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법적 대응 시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란 보장도 없고 공천만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추후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법적인 절차는 밟을지 홀딩을 시켜나갈지 결정하도록. 공천 논란 정면 돌파, 임무를 맡은 새 공관위 앞엔 법원 가처분 결과와 대응해 경기지사 후보 공천, 국회의원 재보궐공천까지 숙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대출 연장을 막아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구조인데 당장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이 금지되는 아파트는 약 17,000가구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들입니다. 이 중 12,000가구는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와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 연장을 막아 이 물량을 내다 팔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진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줍니다. 기존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면서 일부 다주택자 등은 여전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지한 채 과거의 혜택을 거래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올해 말까지 새가 낀 다주택자 아파트를 사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미뤄줍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일시적으로 가능한 셈입니다.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일부 매각이 훨씬 유리할 경우에는 매물을 내놓게 만드는 유인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출 차단이 당장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물량이 많은 데다 기존 월세 계약이었다면 전세로 돌려 대출금을 갚고는 다주택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연장이 거절되면 다 팔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쓴 사례가 있는지 최근 5년간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적발되면 최소 3년 이상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금지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중동 사태 속에서도 지난달 우리 수출이 사상 처음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주역이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의존도가 크다는 건 양날의 검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들어선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서버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물론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가 고루 쓰입니다. 미국에만 이런 데이터 센터 수십 개가 동시에 지어지는 상황. 폭증하는 수요로 모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동발 악재에도 우리 수출이 800억 달러를 넘어선 배경입니다. 반도체의 경우는 해외 생산 기지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전량 국내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지금 AI 수요는 거의 국내 수출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달 대미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90% 넘게 늘었고 전체 반도체 수출액도 약 150% 늘면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을 거란 전망이 통계로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상 신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범용 D램 제품의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구글이 AI 서버에서 메모리 사용을 줄이는 기술을 발표한 직후 메모리 업체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AI발 호재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I 투자 덕분에 지난 연말부터 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매출과 수출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예측 불허기 때문에 더 불안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주식시장은 일단 드러난 실적을 반겼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중동 사태 종식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겹치며 10%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선진국 국채클럽이라고 하는 세계 국채지수에 오늘 우리나라가 편입됐습니다. 해외 큰손들이 한국 국채를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러면서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인영 기자입니다.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30원 가까이 떨어져 1,501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다 오늘부터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국채지수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입니다. 해외 연기금 등 큰손들은 세계 국채지수에 담긴 비중에 따라 각 나라의 국채 매입 비중을 정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약 4천조 원에 달합니다. 지수 내 한국 국채 비중은 2% 정도, 80조 원 안팎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원화 수요가 늘고 환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 나라의 통화를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도 꽤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편입 하루 전인 어제 외국인들은 2조 6천억 원어치 한국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지난달 전체 순매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한국 국채를 사려는 손님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은 또 기타 채권 금리도 또 떨어집니다. 기업은 또 금리가 떨어지니까 수익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는 상시 점검단을 가동해 자금 유입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유입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에 큰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위기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에 관한 양국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며 돌봄도 제공하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죠. 이곳에 아이를 보내는 데는 한 달 평균 155만 원 정도 듭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지만 아이가 경쟁에서 밀릴까 불안한 마음은 부모를 영어 유치원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 사이 영어 유치원은 가파르게 성장해 6년 새 30% 이상 늘었는데요. 결국 정부가 영유아 사교육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영어 유치원의 3세 반 시간표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넘어서까지 영어로 진행되는 각종 수업이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때 들어갈 학원의 선발시험, 이른바 7세고시라 불리는 레벨 테스트 대비를 위해 또 다른 학원에 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만으로는 솔직히 치료를 볼 수 있는 게 좀 힘들어서 한 개만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과외도 많이 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런 장시간의 주입식 교육을 막겠다며 정부가 나섰습니다. 3살 미만은 언어나 수학 등 교과목 교습이 전면 금지됩니다. 3살부터 취약전 아동은 하루 3시간, 일주일 최대 15시간까지만 교습이 허용됩니다. 수업 시간이 3시간을 넘는 종일반 영어 유치원은 사실상 운영이 금지되는 셈입니다. 취약전 아동에 대해선 학원 레벨 테스트가 금지되고 학습 결과에 점수나 등수를 표시해 통보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모두 아동 발달을 해치는 유해 행위라고 정부는 규정했습니다. 마치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아기한테 마라톤을 하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미도 없지만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3시간이 넘지 않는 교습을 각각 다른 학원에서 받으면 제재가 어려운 점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 온라인 성착취물. 일일이 삭제하거나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자들은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는데요. 이젠 AI를 활용해 빠르게 추적하고 곧바로 삭제 요청까지 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동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가해자가 만든 딥페이크, 즉 가짜 합성 영상은 2,000개가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온라인 성착취물은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삭제했다고 해도 어디서 또 나타나고 어디서 또 나타나고 하는 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유포로 인한 피해는 영구히 상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하고 신속하게 삭제 요청까지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피해 영상을 등록하면 AI가 약 2만 개의 사이트에서 같은 영상을 찾아냅니다. 한 건당 20-30분 걸렸던 처리 시간이 1분으로 줄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나 유인 정보는 신고 없이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AI가 SNS에서 조건 만남이란 단어가 들어간 콘텐츠를 발견했다면 내용과 신체 노출도 등을 따져 성착취물의 확률까지 분석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작업할 때보다 정보 수집 건수가 80배나 늘었습니다. 선제 삭제를 수동이었지만 다년간 해오면서 쌓아온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를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를 저희가 다 학습을 시켰고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는 한 해 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80%가량은 20대 이하 청년과 청소년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백악관에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시도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은 백악관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라며 의회 승인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한쪽이 완전히 헐려나갔습니다.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이 있는 중앙 건물과 공식 업무 공간인 서관, 지원과 의전 공간인 동관 가운데 동관이 사라진 겁니다.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연회장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Yeah, but we don't have a ballroom. The East Room, it's called, is a very small cocktail area. It holds about 88 people if it's tight. 비용은 우리 돈 약 6천억 원, 세금이 아닌 기부를 받아 충당할 것이니 의회 승인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It's his house. He can do with it, he's spending his money and not my taxpayer money. It's okay with me.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회에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판결문 맨 앞엔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주인이 아닌 관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감도를 내보이며 연회장 건립 의지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판사를 향해선 틀렸다. 소송을 낸 국가역사보존재단을 향해선 좌파 광신도 집단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올렸습니다. 때문에 곧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이례적으로 출생시민권에 관한 연방대법원 변론에 참석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상호관세 등 이딴 패소에 부담을 느낀 행보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현존 최강 성능을 자랑하는 신형 해상 작전 헬기가 오늘 처음으로 실전 배치됐습니다. 우리 영해를 지키는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어떤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최진석 기자입니다. 육중한 동체를 뽐내는 헬기가 굉음을 내며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현존하는 해상 작전 헬기 중 최강의 성능을 갖춘 MH-60 로미오 시오크입니다. 미국 정부와 도입 계약을 체결한 지 5년여 만에 블랙호크를 개량한 신형 시오크 2대가 인수식을 갖고 처음으로 실전 배치됐습니다. 시오크의 강점은 강화된 해상 감시 역량과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잠수함 신호를 탐지하고 식별해 추적할 수 있는 심해 음향 탐지 기능을 탑재해 보다 넓은 해역에서 대잠 작전을 수행합니다. 대함 유도탄과 경호레까지 장착돼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장비 성능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대잠전, 대함전 등 다양한 작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비행 최대 시속은 333km,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최장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합니다. 동해상의 북한 잠수함과 주변국들에 대한 해상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검증된 항공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하늘에서 지킨다는 각오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해군은 이번에 배치된 시오크 2대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나머지 10대를 도입해 내년까지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